시청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예. 아, 스트레이트인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스트레이트 뭐가 나옵니까? 조선일보 강요상에 강요상. 일대기를 다룹니다. 일대기. 아니, 그게 더 재밌겠네.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인데 10시 MBC를 켜놓으세요. TV 무조건 켜놔. 그리고 이 방송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형님. 예, 그렇게 해서 시청률 잡히면 좋은 거고. 예. 아니 그 시청률 집계 기구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있으시면 MBC를 틀어놓으시고 그렇지. 그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스트레이트는 내일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조회수 많이 올라야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바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나와서 또 광고부터 해? 광고부터 해야 돼. 예. 이것만 하고 가시면 돼요. 자, 바로 착한 족발이 또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착한 착한 족발. 족발. 아이고 세상에 착한 족발이 대박이 났어요. 요즘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를 보면 대부분 착한 족발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네. 예. 보쌈도 많이 주문해 먹었는데. 나는 보쌈보다는 이 족발이 더 맛있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조리도 끓는 물에 4분 포장째 넣으면 끓는 물에 4분 포장째 4분. 넣으면 끝이라서 정말 간편하고 좋습니다.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보석을 받았습니다. 안 되는 거 받았습니다. 네. 예. 간편한 조리법에 반해서 맛은 정말 갓 삶은 족발처럼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고기 씹히는 맛이 좋아가지고 꼭꼭 씹게 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족발 두 두 가지 맛을 5팩씩 주문해서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먹을까 했는데 며칠 만에 다 먹었어요. 저는 오리지널 맛이 순해서 좋은데 다른 가족들은 매운맛이 먹을수록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고 하네요.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이 생각나죠? 예. 일반 족발집에서 주문해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고 가격도 착하네요. 아주 만족합니다. 예.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오셨대요. 예. 아니 사람 불러다놓고 족발 얘기만 하니까 참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치약으로 넘어갈까요? 자, 착한 네. 족발 고객 사은 이벤트. 네, 착한 족발 한 팩, 그러니까 200g에 5,900원인데, 네, 5,500원에 400원이나 싸게. 7% 할인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세 팩에는 17,700원인데, 네. 15,300원. 그렇습니다. 5팩에 29,500원인데 23,900원. 네. 7팩에 41,300원인데 31,900원. 여기서부터 이제 만원 가까이 까이죠. 네. 네. 착한 족발 9팩에 53,100원인데 39,900원. 야, 대박이네. 25%나 할인이 됩니다. 네. 예. 자, 착한 족발은요. 네. 여러분들 뼈를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살 고기만 보내드려요. 예. 자, 그래서 딱 한 끼 하기 좋은 200g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저렴합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족발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유, 정말 참 지금 네. 스트레이트 제작진한테 항의 올 것 같아. 동시 출연. 네. 동시 출연. 살을 녹아요, 형님. 많이 먹어. 어때? 살을 녹아 이게. 응? 착한 족발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야, 이거는 아까 누군가 또 먹었거든, 형님. 새우장을 또 먹었는데 또 먹어도 맛있네. 뭐가 맛이 없니? 뭐가 맛이 없냐고요? 김용민닷컴에 광고 안 하는 음식들 맛이 없어요. 네. 전혀 맛이 없습니다. 주진우 선배 표정이 우리가 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내 앞에서 밤을 계속 쳐먹어가지고 밥 먹다 또 다른 거 먹다가 계속 해가지고 내가 참 민망하던데 이번엔 와가지고 사람 앞에다 두고 이게 족발을 먹습니다. 돼지 족발을 먹어요. 오늘 저기 강현상 일대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형님? 방송에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100년간 계속되고 1등 신문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주의 눈에 보여서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치 뭐 기자로서 정치인 역할을 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하다가 정치인이 돼서는 얼마나 뭐 나쁜 짓을 했는지 최근에 뭐 한미 동맹을 그냥 깨뜨리는 아니 남북 정상 한미 정상 간의 네.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죠. 야만 짓이지. 근데 그분이 워싱턴 특파원 하셨거든요. 되게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익을 저버리는지 결국 그 사람들한테 국익이 없거든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사실은 선거 때 자기 이름 조금 날리고 싶어하는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강효상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조선일보가 어떤 매체인지 어떤 신문이고 왜 창피하고 왜 독과 같은 존재인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송희영 씨라고 송영주 네, 뭐 대우조선해양한테 전세기 로비 받고 뭐 그다음에 1억이 넘는 그런 호화 접대를 받았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과 기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내용을 나왔는데 사람들은 파편적으로 봐서 제대로 조선일보의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강효상 편을 보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요. 강효상 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할아버지들이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전우회. 근데 고엽제 전우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박근혜 청와대. 네, 박근혜 청와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엽제 단체 행동대장이 일기를 쓰셨어요. 일지를 쭉 쓰셨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입었어요? 저희들은 스트레이트는 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음보다 스트레이트가 더 재밌겠네요. 근데 진짜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보도합니다. 진우 형의 취재력은 우리는 통상 이제 좀 적대적 관계면은 이야기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이 형님은 친구가 돼 있어. 조현호 경찰청장하고도 친구고요. 네. 어? 빤스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도 네.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형님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사를 쓸 때 뭐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한 90% 이상의 기자들은 그 취재원을 네. 그냥 나의 기사의 한 소재일 뿐이지 이 사람을 인격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취재원 중에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씨발 예전에 동아일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내 선거 캠프에 와가지고 온갖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 이튿날 신문 보면 존나게 나를 씹어대는 거야. 진짜 내가 찾아가지고 진짜 한번 욕을 한번 누군지 진짜 얼마나 열불이 나는데 근데 이 형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다음날 이제 시사인이 나와요. 나올 때는 그 전날에 이 양반한테 전화를 해. 당신 내일 이렇게 기사 나간다. 근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거야. 타격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간다. 그러면은 열중 형님 한 반발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열중 멸이지. 좋은 기사는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내가 말지 그냥 뭐 굳이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형님은 달라. 좀 DNA가 달라. 그래서 난 사실 진짜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일단 기자이기 전에 PB이기 전에 배워야 할 부분이다. 기자로서 막 이렇게 그 상대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을 내가 비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취재를 들어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사람이 그냥 내 말을 씻고 가면 어떡하지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든 전화를 끊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이제 뭐 주변부만 계속 맴돌게 되고 막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선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저하고 저도 친해져가지고.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데 그 아무래도 이렇게 찌르는 기사잖아요. 때리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아플 거야, 얼마나 세게 때릴 거야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나는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당신이 나아지길 바란다.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조금 너가 잘못했지만 그 억울함은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실패하죠. 근데 뭐 열에 한두 명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하거나 감옥 갔다 와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감옥 갔다 와서도 잘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제가 비판 기사를 써서 그 이후에도 잘 지내는 사람도 뭐 정광훈 목사도 비슷한 경우였고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감옥 갔다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나온 어떤 사람도 저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녀요. 네, 깡패한테 돈 줘가지고요. 돈 받고 조폭이 지금 돈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신 이래?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정말 오늘은 월요일이고 스트레이트하는 날이고. 아 그런데 오라고 형님 한번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오라고 해서 왔죠 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한테도 혹시 전화한 적 있어요? 아니 이명박한테 전화한 적은 있죠. 옛날엔 통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통화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되기 전에요?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래요? 그 뭐라고 별로 안 좋아하죠. 알죠. 이상한 사람이. 예전에 그 어디 국립현충원인가 거기서 한번 만났잖아. 네. 형님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이 사람이 좀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아주 멀리에서 보더니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그 누구 어디서 봤는데? 악수하다 보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악수하고 뒤돌아서 나 꼼수. 아니 근데 그 옆에 제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랑 다른 그 주변 그 전 장관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친하게 옆에 있으니까 친하게 온 거예요. 어우 쟤 뭐 누구지 누구였더라 이렇게 왔다가 자세히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저여서 이렇게 왔죠.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이 뭐하고 지내시나 저 낮에 한참 되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스트레이트 제작진하고. 분명히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꼬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외출을 한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만 있어야죠. 뭐 나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 차량 두 대가 갑자기 어디를 가서 제가 급히 또 달려다녔는데 아직도 이명박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쥐구멍으로 숨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명박 대통령 집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와, 있고요.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아니 집 한 채만 남겨두고 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네.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집이 존나게 커. 와 씨발 그런데 처음 봤어 나. MB 월드만 해요. 거기 사우나도 있고 이발소도 있다면서요. 네. 집안에 이발소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히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 네. 사우나도 있고. 관리도 하셨죠. 이명박 대통령 머리도 심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주 모발 이식 수술이 거의 없던 시절에 굉장히 초창기에 심으셨어요. 미용에도 관심이 많으셨구나.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이야.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이 맞았던 뭐 그것도 같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상득 씨는 재임 중에 줄기세포를 맞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고 의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감옥도 가고 두 분 다 줄기세포 주사 맞으면 그 불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맞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맞았다고 전 그 의사한테 들었죠. 한국에서 맞았대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쓸 수도 있고 근데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더 큰 걸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건 귀여워서 봐주셨어요. 아니 피부 관리 하시는데 건강 관리 하시는데 그 정도는 좀 해줬어야죠. 근데 그런 걸로 잡으면 너무 짜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MB는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보석입니까? MB는 지금 보석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다음 주에 재판이 한 2번 있는데
증인들도 다 불렀고요. 아니 저 사람 안 왔잖아요. 저 김백준. 김백준. 김백준은 계속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고 뭐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뭐 그 부르는 증인들이 그 전에 점찰 조사를 다 받고 꼼꼼하게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와서 뭐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이명박 측에서 계속 김백준은 불러달라 얘기를 했는데 김백준이 나와서 얼굴 붉히지 않겠다. 40년 동안 모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금고직이었고 그런데 그 죽은 앞에서 저 얼굴 붉히기 싫다고 안 나오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정리됐어요. 이상주라고 사위 있지 않습니까? 큰 사위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이팔성한테 돈도 받고 양복도 받고 받아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뇌물을 그래서 김윤옥 이상주까지 처벌해야 되는데 또 이명박 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처벌 안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걸 다 인정했다가 재판 2심에서 갑자기 쌩 까는 거예요. 나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주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사위지만 나도 못 봤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구라를 쳐가지고요 계속 거짓말을 쳐서 김백준하고 이상주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내 다음 주에 이제 최후 진술 같은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는 이게 결심이 되겠죠. 그리고는 한 달 즈음에 그 판결을 해야 돼요. 그 그러면 7월에 판결이 나겠네요. 2심 판결이. 6월 14일, 17일 정도니까 한 달 있으면 7월 중순. 7월 중순이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다시 가야 되는 그리고 의미가 유죄가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데. 유죄가 거의 확정적인 게 아니라 유죄는 확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어요. 죄는 크고 많은데 정확히 돼 있고 그리고 이 삼성 뇌물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횡령 배임인데. 그 삼성 뇌물 줬다고 이학수가 나와가지고 나오기 싫다 했는데 나와서 삼성에서 뇌물 준 게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 사살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뇌물죄는 더 견고해졌고요. 그 다음에 뭐 다스 사장, 상무, 뭐 전무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거예요.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는 명확해졌어요. 오히려 더 명확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써서 잠깐 감옥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귀휴라고 하죠.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다시 갑니다. 2심 때도 판사가 그냥 보석 상태 유지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힘을 쓰는 부분이 자 그래 유죄는 확정되되 대법원 가서 확정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지금 2심 재판 과정 절차 이런 걸 모든 걸 조금 다 편법으로 지금 늘리고 해서 겨우 구속 집행 정지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판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해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이 상식이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 특혜를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혜를 더 주는 거는 국민들의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 이걸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명박은 어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제가 어찌 해볼 테니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이시영하고 김윤옥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시영도 그렇고 김윤옥도 그렇고 김윤옥은 뇌물을 직접 받았고요. 받았고 그 청탁에 개입했기 때문에 직접 이 사법 처리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보통 가족에서 아버지가 구속이 되면 그 아들은 풀어주고 아들이 구속되면 아버지가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집안은 사실 이명박도 김윤옥도 아들도 사위도 다 범죄자예요. 그래서 그냥 이사를 근로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 거기를 이렇게 쳐놔야 되는데 아니 그 학동에 그 이명박 집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를 교도소로 만들어. 못 나오게. 다른 조사까지 다. 자 그렇게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거 뭐 법의 온정주의 이런 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온정이. 그렇죠. 어디까지는 언제부터 그런데 그런 이명박에 특권지- 대해서만 온정이 있어. 좀 온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집안 4명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범죄 수익으로 그 사람들 뻥뻥 떵떵거리고 살면서 손자 며느리 뭐 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쓴 돈까지 뺏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어요. 사법권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촛불 집회 나가고 이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우리 그 검찰에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범죄 중에 이명박이 범죄 중에 가장 작은 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하나 풀려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인 여력이 없다 해서 다른 그 사자방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조금 미적거리고 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나서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서는 척 하다가 별로 안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한승희 국세청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박근혜 때 요직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정말 짜증나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벌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하나도 못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고 지 않고 있어서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으니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사자방, 그 뭐 특히 자원 외교 네. 얼마나 많이 파셨어요. 또 틈만 나면 또 단서만 있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시거든요. 네. 잡힐 듯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빨리 조금 결과를 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좀 제가 좀 부족합니다. 네, 아유. 아직 역부족입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쫓고 있는데 뭐 저한테 조금 행운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가다가 좀 절벽에 좀 저희 부닥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포스코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없어요. 포스코도 뭐 이명박과 이상득이 특별히 저금통으로 썼던 회사였는데 포스코 회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포스코에서 저질렀던 전횡에 대해서 드러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포스코도 그렇고 여러 회사도 그렇고 여러 공기업에서 있었던 일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요. 조금 사실은 이명박만 놓고 보면 감옥에 보냈다 뿐이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명박은 그 빼돌린 돈으로 펑펑 대를 이어서 잘 살 겁니다. 네. 지금 이명박이 감옥에 가서 죽더라도 네. 뭐 이시영이를 비롯한 이 후대들이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럼요. 지금도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냥 상상할 수 없어요. 뭐 한 200억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요. 거기서 뭘 얼마나 했겠어 그게 아니고요. 그냥 몇 조 될 겁니다. 제가 추산하는 이명박의 재산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추산하는. 우리 건희 형님이 1조인가요? 아니요. 네. 더 많죠. 훨씬 많죠. 이재용도 한 7조 될걸요? 네, 훨씬 많죠. 그리고 삼성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삼성 기업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주식시장에 퍼져 있는 걸 다 사들이는 금액이 뭐 한 500조 정도, 뭐 지금 좀 떨어지고 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500~600조 되는 데다가 사내 유보금이 291조예요. 근데 그게 작년 수치니까 지금은 올랐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1000조가 넘는 회사죠. 거기에 있는 개인 재산 20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수십조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1000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는 훨씬 크죠.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이어져 온 거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것도 우리 청와대에서 지금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세우자 이런 서명운동도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이 사람으로 밀어달라.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처음이죠. 네. 권력기관장을 이 사람을 쓰자 이렇게 했던 게 처음이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거야.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검찰 그게 가능한 게 직선제거든요. 속으로 뽑잖아요. 미국도 직선제로 뽑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좀 수사가 좀 진척이 될 수 있을까요? MB 수사. MB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삼성 그리고 이명박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된다. 거악 그리고 큰 비리는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소신 분이시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는 뭐 이명박이 벌벌 떨 일이죠. 이 삼성의 이씨들도 벌벌 떨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수사도 그렇고 이명박 재판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으나 이명박이나 삼성이나 박근혜 쪽에서는 그 윤석열이 총장이 되는 걸 원치 않겠죠. 국민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명박도 이명박이지만 그 삼성에서 변수를 만들고 싶어해요. 지금 수사가 척척 진행되고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고 싶어해서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여러 공작을 여러 그 잡음을 내고 있다는 첩보는 들립니다. 정보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걔네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명박,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네. 이 사람은 검찰총장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 사람은 윤석열이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저기 박근혜 최순실의 해외 재산관리원이라고 지목받았던 데이비드 윤이 예, 윤다윗. 예, 데이비드 윤이 저기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잡혀서 지금 송환을 과정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오면 지금 것은 아닌데 박영수 특검팀에서 여러 수사를 했습니다. 여러 수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밑에 있는 어방용 단장님이라고 어방용이 이름이? 이름이 어방용이에요? 네, 전설적인 검찰 수사관이셨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기획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국내 손가락으로 뽑힐 만한 그런 재원입니다. 그분이 방용? 네, 수사 기획단장, 지원단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팀을 꾸려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최순실의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한 그 여러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이 특검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당연히 특검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황교안이 중간에 스톱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다 모아서 캐비넷에 다 넣어놨는데 이번에 데이비드 윤이 잡혀서 오면 이 부분도 좀 진척이 되리라고 봅니다. 데이비드 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데이비드 윤의 집에도 가고 아버지도 만나고 은신처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데이비드 윤 만난 적도 있어요? 보기도 했는데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윤 집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띵동띵동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경찰이 와요. 신고하는 거죠. 몰랐는데 경찰이 경찰이 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도망갔죠. 그럼 초인종 누르고 튕겨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이게 가면 외국에서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지. 아무리 기자여도 뭐 했냐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띵동띵동 누르고 조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왜 문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건 좀 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띵동띵동 그리고 저기 한 10m, 20m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오고 누가 있지 이렇게 밖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니 그걸 보고 우리는 도망갔죠. 그래. 그걸 벨티라고 하죠. 벨티. 예. 자, 근데 데이비드 윤이 그러면 최순실 그 자금 네. 비밀 금고의 열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최순실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요. 아버지가 그 광부 출신인데 파독 광부 출신인데 거기서 파독 광부. 네, 거기서 그 자리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파독 광부 중에 카리스마도 있고 거기 또 대장격이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순실과 연을 맺어서 최태민하고도 잘 알아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윤남수 씨가 한국에 오면 최태민 집에서 밥을 먹고 임선희 씨가 그때 돈으로 용돈으로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임선희가 부인 아닙니까? 최태민 부인이요.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이제 최순실이 독일을 드나들었는데 독일에 올 때마다
윤남수 씨가 이렇게 뒤를 봐줬죠. 근데 윤남수 씨가 파독 강부 출신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독일말을 못하세요. 독일말을 못하셔요. 희한하네. 아니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말을 못해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했는데 가이드나 심부름을 그 아들 그 데이비드 윤을 시켰죠. 데이비드 윤이라는 애를 시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순실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윤은 사광기라고 옛날에 세계일보 사장. 세계일보 사장. 독일에서 그분이 독일 유명의 또 정점이에요. 그분 아들하고 같이 그 친분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정유랑과 최순실 한번 그 세계일보가 특종한 인터뷰했죠. 예. 인터뷰했죠. 예. 다 그거 인맥이에요. 저기 최순실이 도망갔을 때 그렇지. 그 유럽에서 인터뷰한 게 네. 세계일보였죠. 맞아요. 그게 다 그 인맥인데 그 사광기 씨하고 같이 데이비드 윤은 사업을 했습니다. 자, 좀 보이시죠? 최순실, 사광기, 데이비드 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냐면 양혜경, 삼성 독일 사장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높은 아주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한독 뭐 상공위소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꾸렸던 사람 중에 그때 이제 외환은행 지점장, 그때 포스코 지점장, 포스코 지점장이 나중에 포스코 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권어준이요. 권어준. 네. 자 그리고 권어준. 그리고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은 베트남 대사로도 가고 어디로도 갔었죠. 자 거기에 있었던 사광기, 양혜경, 그리고 여기 최순실, 데이비드 윤 이런 이 삼각함수, 사각함수가 이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자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특검이 시간과 인력이 없어서 수사를 하다 말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진행돼서 국민들한테 뺏어간 세금 이렇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최순실은 감옥에 갔습니다. 네. 감옥에 갔는데 잘 삽니다. 아직도 사업하고 있어요. 최순실이 사업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 병원에도 자주 나옵니다. 병원에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건물 팔고요. 미승 빌딩 팔고 지금 경기도로 이사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새로 결혼했다면서요? 새로 결혼했고요. 새로 마필 관리사 그 사람하고. 네. 그 사람하고 했어요? 관리사하고 결혼했어요. 애도 낳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애를 낳았어요. 애 낳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아주 잘 삽니다. 술집 다니면서 돈을 그냥 물쓰듯 뿌리고 다니고요. 지금 정유라가. 네. 돈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 비서도 쓰고 가정부도 쓰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 돈 최순실은 경제 활동을 한 적 없어요. 다 우리 돈입니다. 이명박이 숨겨둔 돈 다 우리 돈이에요. 찾아내야죠. 왜 자기 돈, 자기 가방에서, 자기 지갑에서 뺏기는 5만 원, 5천 원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세금이라면서 이렇게 뽑아가는 몇십조를 왜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네. 자, 화가 날 때는 착한 족발. 네, 예, 불족발. 마음을 막 그 나쁜 불타오를 때. 마음이 숨었을 때는 착한 족발로 중화시켜줘야 됩니다. 정유라는 어렸을 때 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분유, 네. 속옷, 기저귀 이런 거 다 독일에서 공수에다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독일게 뭐 특별히 좋습니까? 아니 뭐 그때 우리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겠죠. 그때만 해도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뭐 선진국에 다다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분유 하나까지 그렇게 다 컸어요. 다 우리 돈이에요. 가만히 돈 있자. 뺏어야죠. 지금 그 최순실하고 정유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하고 그 딸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특별하죠. 그런데 엄마하고 딸하고 쌍욕을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더라도 네.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정유라가 돈이 없잖아요. 정유라는 다 최순실로부터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지냅니다. 장시호도 잘 살고요. 돈 펑펑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시호도? 정유라 돈 펑펑 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쓰고 어느 술집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썼고 얼마 썼고 돈페리뇽을 얼마나 먹었는지 얘기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또 비싼 거 먹나 보네. 아니 정윤혜 씨는 얼마 전에 무슨 강원도 체전에 나갔대요. 강원도 체전이요? 네, 강원도 체전에 출마를 했대. 출마가 아니라 출전을 했다고요? 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로요? 뭐 무슨
승만 아니고 저기 양궁이었나? 저기 사격. 그래. 아니 이지만은 도대체 만세에 걸쳐서 그냥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 집안 최순실 한 명 들어가고 감옥 간 거 말고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없죠. 아니 그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는 감옥에 있죠. 풀려날 가능성이 박근혜만 그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누가 뒷바라지 줄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나오면 뒷바라지를 누가 하겠냐, 돈은 있냐,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 아니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돈에 대해서는. 아니 데이비드 윤이 들어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걸려 있는 거는 저기 헌인마을이라고 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에서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서 돈을 3억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의 사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치. 박근혜도 최순실도 뒷받침해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데이비드 윤이 한다면서 야 내가 대통령 통해서 해줄게 하면서 대통령 최순실한테 말해요. 최순실은 박근혜한테 지시를 하고요. 네. 박근혜는 그 얘기를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경제수석한테 5번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 얘기를 박근혜는 5번 지시해요. 그럴 정도의 이게 이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은데 데이비드 윤의 여죄를 풀고 여죄를 캐고 그리고 없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한 10년 넘게 감옥에 있겠다.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 수도 있고. 그렇죠. 그치. 그래서 특검과 그리고 윤석열의 서울지검이 이게 지금껏 수사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있는 데대로 법대로 그리고 직진 계속하면서 몰아붙였던 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거짓말을 안 하고 실토하게 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 누가 휘어지지 않고 누구하고 협잡하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맹렬하게 수사하고 수사 의지가 있다면 데이비드 윤도 입을 열 것으로. 그러면은 저기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수사는 탄력을 받겠네. 네, 수사 열심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 수사들이 자기가 해놨던 수사고요. 네. 자기 같은 팀원들이 하던 수사입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고 계속 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이런 거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치. 그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자르죠. 너무 사건도 많고. 근데 주변에서 그냥 대충 봐도 사람이 되게 모자라 보여요. 중앙지검은 항상. 근데 검찰총장이 되면은 그냥 각처에 전국에 능력 있는 검사들 불러다 놓고 팀을 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지청이나 다른 지검을 이용해서 같이 수사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 검사들이 지금 적폐 수사나 그리고 본질적인 수사, 국민의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본질적인 수사를 더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삼성과 MB가 결코 바라지 않는 카드죠. 네. 그 제일 싫어하는 꿈에서도 최악의 나올까? 네, 꿈에서도 나올까? 검찰의 고위층에서도 음.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 수장이 되면 물갈이와 개혁이 불가피해요. 불가피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일반 검사들은 다 원해요. 사실 그래요? 위 다 나가면 승진 케이스고 그러네. 올라갈 기회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세력하고 다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태클을 걸고 윤석열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겠죠. 삼성의 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의 힘이 통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된다면은 삼성의 뜻과 반대되는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셈이잖아요. 삼성의 뜻과 반대되는 검찰 수뇌부가 지금껏 없었어요.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검장도 네. 서울지검장도 예.
박영수 특검이 예. 중수부장이었고 굉장하게 빛나는 수사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중수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못하고 이렇게 고검장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삼성 수사라고 했다고 나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으니까 삼성한테 찍히거나 삼성하고 척지면 검찰도 공무원도 아니 언론사 기자들도 못했죠. 사실 지금에 되니까 삼바도 얘기하고 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언제 언론사에서 언제 신문사에서 삼성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정부 때 DJ 정권 때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그 스트레이트 하면서 너무 놀라는 게 삼성에 대한 보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 삼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색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가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과 그 보람을 느끼는데 또 위태로움도 느끼고 있어요. 네, 삼성 때문에. 아니 제가 뭐 주진우 기자는 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위태로워요 스트레이트가. 대한민국에 큰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삼성인데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려면 삼성 도움 없이 힘들어요. 근데 스트레이트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아마 MBC 경영진으로서는 이 스트레이트 살려서 MBC의 저널리즘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눈 딱 감고 스트레이트. 근데 스트레이트 아직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널리스트고 잘 아시니까 삼성에 대해서 이 정도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문이 없었죠. 안 그리고 없어요. 사법농단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가장 깊숙이 가장 멀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자극적인 건 잘 안 합니다. 자극적인 건 안 해요. 근데 지난번에 버닝썬 때 YG 얘기를 했었던 거는 버닝썬 사건의 본질이 그 VIP들을 봐주는 경찰과의 유착관계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렇죠. 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클럽들이 마약을 하고 성폭력의 온상인데 뒤에서 경찰들이 봐주더라 이거였잖아요. 특별히 YG는 강남클럽 그리고 각종 성추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계속 추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약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런데 YG는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루는 거였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